야, 이 씨발 할망구야, 경비 똑바로 안 해? 조폭 재벌 회장은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한 경비원 할머니의 며느리가 국가의 특수부대 UDT 중령이었고 이후 조폭 양아치들을 참교육 내고 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의 하늘을 찢을 듯이 솟아오른 거대한 창 롯데월드타워. 그 최상층부를 차지한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공기는 지상과는 그 농도부터 달랐다. 바닥에 이음새 하나 보이지 않는 최고급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질거렸고 통제된 습도와 온도 속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시트러스 계열의 아로마 향은 이곳이 평범한 인간의 생활 공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모든 불빛이 발 아래 카페처럼 깔려 있었지만 그 아찔한 풍경조차 이곳 입주민들에게는 그저 익숙한 벽지에 불과했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미화원으로 일해온 오미숙 여사는 이 고요하고 화려한 세계에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 중 하나였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풀먹인 유니폼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우며 움직였다. 입주민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그것이 이곳의 불문율이었다. 그녀는 방금 전 복도 끝에 위치한 거대한 통창에 묻은 미세한 손자국 하나를 특수 제작된 융으로 말끔히 닦아냈다. 자신의 일을 마친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만족감 어린 미소가 번졌다. 고된 일이었지만 이 일을 해서 하나뿐인 아들 지역을 번듯하게 키워냈고 군인이라 늘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며느리 세아를 얻었다. 조금만 더 힘내자. 퇴근하면 우리 며느리가 데리러 올 시간이다. 소박한 행복을 곱씹으며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을 때였다. 적막해야 할 지하 5층 주차장 전체가 마치 야수의 포효와 같은 굉음으로 울리고 있었다. 부아앙으. 귀를 찢는 배기음과 함께 새빨간 페라리 한 대가 총알처럼 코너를 돌아 그녀가 있는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는 저속한 가사가 난무하는 힙합 음악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내는 골드러쉬 캐피탈의 대표 마동철이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요란하게 박힌 티셔츠는 그의 불룩한 배를 감추지 못했고 두꺼운 금목걸이는 악취미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지정 주차 구역에 세워진 낯선 국산 세단을 발견하자마자 잘 익은 수류탄처럼 폭발했다. 아, 씨발. 어떤 개새끼 차야 이거. 눈깔이 장식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마동철은 국산 세단의 보닛을 구둣발로 걷어찼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는 강철의 비명이 주차장에 울렸다. 입주민의 방문 차량이었고 잠시 다른 차가 빠지길 기다리며 정차한 것뿐이었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경비원이 달려왔지만 마동철의 분노는 이미 통제 불능이었다. 야, 너네들은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하는 게 뭐야? 이런 잡것들 차 하나 관리 못해? 그의 고함에 놀라 다가온 오미숙 여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곧 차주분께서 오실 겁니다. 차에 손상을 입히시면. 뭐? 손상? 야, 이 차값 물어주면 될 거 아냐?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몰라? 그리고 넌 또 뭐야? 청소하는 아줌마가 어디서 감히 주둥이를 놀려? 마동철의 시선이 오미숙 여사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쳤다. 늙었으면 집에 가서 손주 새끼똥이나 닦을 것이지 어디서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당신 같은 것들 때문에 여기 물 흐려지는 거야. 그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손을 뻗어 오미숙 여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비켜, 재수 없으니까. 어머. 작고 연약한 몸은 종이장처럼 허무하게 날아가 차갑고 먼지 쌓인 주차장 바닥에 그대로 나동그라졌다. 무릎과 손바닥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모멸감이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마동철은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쓰러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오 여사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구둣발을 들어 올렸다. 그 잔인한 폭력이 정점을 향해 치닫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차장 기둥 그늘 속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마동철의 움직임을 꿰뚫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모두의 시선이 향했다. 그곳에는 퇴근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방금 도착한 며느리, 천세아 중령이 서 있었다. 값비싼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평범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주차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꼿꼿하게 편 허리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이라곤 한 점도 느껴지지 않는 그 깊고 서늘한 눈빛. 천세아는 쓰러진 시어머니의 처참한 모습과 발길질을 하려던 마동철의 추악한 자세, 그리고 그 주변에서 침묵으로 동조하던 모든 것을 자신의 두 눈에, 그리고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의 지옥 같은 훈련으로 단련된 심장에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키워낸 최정의 살상병기의 본능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마동철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것이 평범한 노파의 연약한 어깨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맹수의 영린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를. 주차장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동철은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자의 당돌한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넌? 이 아줌마 딸이라도 되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천세아가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동철을 그대로 지나쳐 쓰러진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 움직임에는 분노나 당황 같은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다. 마치 전장에서 부상당한 대원을 발견한 지휘관처럼 모든 동작이 냉철하고 계산된 듯 정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그녀는 오미숙 여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했다. 동공의 풀림 여부, 호흡의 안정성, 출혈 부위를 순식간에 훑어내렸다. 군에서 배운 응급처치술이 몸에 밴 움직임이었다.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의 얼굴과 가늘게 떨리는 손이 그녀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잠시만요, 어머니. 금방 해결할게요. 천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차분한 목소리로 119에 신고했다. 네,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지하 5층 주차장입니다. 60대 여성이 폭행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충격이 심한 상태입니다. 신속한 출동 바랍니다. 신고를 마친 그녀는 카메라 앱을 켰다. 찰칵. 서늘한 셔터음이 울릴 때마다 마동철의 당황한 얼굴, 그가 걷어찬 국산 세단의 찌그러진 보닛, 그의 페라리 차량 번호, 그리고 주변에 겁먹은 목격자들의 모습이 한 장의 증거로 기록되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마동 CHECKEREDFLA 쥐동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내까짓 게 뭔데 날 찍어? 당장 안 지워, 이 미친년아. 그가 성큼성큼 다가와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던 순간 천세아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순간 마동철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섬뜩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완전한 무감정의 심연이었다. 마치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목표물을 분석하는 듯한 그 눈빛 앞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마동철조차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손대지 마시죠. 증거인멸 및 2차 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주차장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천세아는 들것에 실려 나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병원 응급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 윤지혁은 하얗게 질린 어머니의 모습에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다. 어머니, 대체 어떤 놈이 경찰에 신고했어? 당장 그놈 잡아 넣어야 해. 천세아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를 진정시켰다. 지혁 씨, 진정해. 경찰에 신고하는 건 의미 없어. 저런 부류의 인간들은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순식간에 빠져나올 거야. 돈으로 여론을 만들고 결국엔 어머니만 더 힘들어지실 뿐이야. 그럼 어떡해.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라고. 천세아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아니,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줘야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와 영혼에 새겨지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날 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천세아의 눈빛은 이미 군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작전 지휘 통제실 시사아이였다. 그녀는 보안 처리된 군용 노트북을 켜고 가장 신뢰하는 후배이자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천재 해커인 하태식 주무관에게 보안 회선을 연결했다. 화상 통신 화면에 나타난 하 주무관이 경례를 붙였다. 충성. 중령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태식아. 잘 지냈나? 다름이 아니라 비공식 작전 하나를 시작해야겠다. 천세아는 낮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동철의 사진과 차량 번호, 그리고 골드러쉬 캐피탈이라는 회사명을 화면에 띄웠다. 타겟은 이자다. 이름 마동철. 지금부터 이 인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긁어 모은다. 개인 신상, 재산 내역, 통화 기록, 회사의 자금 흐름까지.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전부. 이건 명령이다. 상황을 파악한 하태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감히 UDT 대선배의 가족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그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다. 명령 접수했습니다. 중령님의 어머니를 건드린 놈입니까?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 새끼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습니다. 24시간 내로 1차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충성. 통신이 끊어지고 천세아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탐욕과 부패로 번쩍이는 마동철의 세상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은쫄였다. 작전명 정예 구현. 지금부터 시작한다. 작전 개시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부터 천세아는 움직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적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기록할 물리적 증거의 확장이었다. 어제 확보한 스마트폰 영상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정 다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마동철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완벽한 자료를 원했다. 그녀는 해군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었다. 한치의 구김도 없는 새하얀 제복, 금빛으로 빛나는 중령 계급장, 가슴에 달린 각종 훈장은 그녀가 단순한 개인이 아님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싸우는 군인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보안관리 사무소였다. 사무소장은 갑작스러운 현역 해군 중령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천세아는 조금의 감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자신의 공무원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어제 저녁 지하 5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국가안보 및 군 관련 인물 보안과 관련된 사안일 수 있어 직접 나왔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지하 주차장 모든 구역의 CCTV 영상 원본을 편집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라는 단어에 사무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읊조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천세아의 강철 같은 눈빛과 마주치자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협조하지 않을 시 방첩 사령부의 공식적인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선택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결국 사무소장은 벌벌 떨며 모든 영상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그녀에게 건넸다. 천세아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경례조차 없이 돌아섰다. 그녀에게 이곳은 더 이상 존중해야 할 민간시설이 아닌 작전구역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과천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지하벙커. 하태식 주무관은 밤을 꼬박 새운 상태였지만 그의 눈은 오히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마동철의 골드러쉬 캐피탈은 겉보기엔 그럴듯한 투자 회사였지만 그 내부는 썩어 문드러진 시궁창이었다. 하태식은 회사의 허술한 보안망을 비웃으며 손쉽게 내부 서버로 침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부패가 얼마나 깊고 추악한지를 목도했다. 불법 대부업, 수백억 대의 탈세, 미술품을 이용한 자금 세탁, 정치인에게 건네진 불법 뇌물 리스트까지.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태식은 암호화된 별도의 회계 장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장부에는 블루핀이라는 낯선 이름의 유령 회사가 등장했다. 골드러쉬 캐피탈의 모든 검은 돈은 이 블루핀으로 흘러들어간 뒤 몇 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쳐 최종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찾았다. 이 계좌식의 심장. 하태식은 마침내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확인하고 저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돈이 흘러들어간 곳은 청송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재단이었다. 겉으로는 장학사업과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단체.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정재계를 마쿠에서 주무르는 거물 황태룡이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마동철은 전날의 불쾌한 일을 잊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한편 시그니엘 입주민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신 나간 미화원이 입주민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했다. 순식간에 여론은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피해자인 오미숙 여사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가해자로 둔갑했다. 그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천세아는 분노하는 대신 오히려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그때 하태식으로부터 긴급 통신이 들어왔다. 중령님, 보고드립니다. 마동철은 단순한 꼬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몸통에 연결된 중요한 자금줄입니다. 최종 보스는 청송문화재단의 황태룡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황태룡을 칠까요? 천세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거대한 뱀을 잡기 위해서는 머리를 직접 노리기보다 먹이를 삼키지 못하도록 턱부터 부숴야 하는 법이다. 아니, 계획대로 간다. 일단 마동철부터 처리한다. 뱀의 독리를 먼저 뽑아버리는 거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킨다. 황태룡이 스스로 꼬리를 잘라내도록 만들고 그때 드러나는 빈틈을 노린다. 그녀는 하태식이 보내온 방대한 양의 비리 증거들과 자신이 확보한 완벽한 폭행 영상을 USB에 담았다. 이제 사냥을 위한 미끼를 만들 차례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마동철의 탐욕을 자극해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오게 할 완벽한 시나리오, 안나 천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서서히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사이버 전장에서의 1차 전투는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심리전이 막을 올리고 있었다. 마동철은 자신의 세상이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돈으로 쌓아 올린 성체였고 법은 그 성벽을 장식하는 액세서리이자 귀찮은 벌레들을 막아주는 방충망에 불과했다. 강남 테헤란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골드러쉬 캐피탈 35층 대표의 사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들었다는 거대한 원목 책상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그는 최고급 쿠바산시가 연기를 허공에 뿜어내고 있었다. 푸아으 그래서 그 계집이 아직도 날뛰고 있다고. 변호사님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CCTV? 그거 하나로 흠집이나 나겠습니까? 정당방위, 아니 과잉방어였다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늙은 미화원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입주민 커뮤니티에 글 몇 개 올렸더니 다들 내 편을 들던데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법입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의 변호사에게 호언장담하며 낄낄거렸다. 주차장에서 마주친 군인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잠시 아른거렸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군인이면 뭐 어쩔 건데.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야. 계급장보다 돈이 더 높은 세상이라고.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신했고 오만했다. 그는 즉시 시그니엘 레지던스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 으름장을 놓았다. 아, 나 마동철인데. 그 미화원 아줌마 아직 안 잘났습니까? 그런 저급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 레지던스 품격 떨어지는 거 몰라요? 당장 해고하지 않으면 당신들 분양 비리 저지른 거 내가 언론에 다 터뜨릴 줄 알아. 협박은 그의 가장 익숙하고 효과적인 무기였다. 그 같은 시각 마동철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공성병기가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천세아의 오피스텔은 이미 완벽한 작전 지휘소로 변모해 있었다. 벽 한쪽에는 서울의 위성 지도와 시그니엘 주변의 상세 도면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3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태시가 페르소나 제작은 어디까지 됐지? 완벽합니다, 중령님. 이름 안나 천에너 CHEON.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어린 시절 싱가포르로 이민가 성장한 재미교포 2세. 세계적인 바이오테크 기업 바이오 퀀텀 싱가포르의 아시아의 태평양 지부 신규 투자 총괄 대표. 하버드에서 MBA를 수료했고 월스트리트에서 5년간 경력을 쌓은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하태식의 손끝에서 안나 천이라는 유령이 실체를 얻고 있었다.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바이오 퀀텀의 그럴듯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세계적인 경제지에 안나 천의 가짜 인터뷰 기사를 심었다. 그녀의 링크드인 프로필에는 월가의 유명 인사들이 남긴 추천사까지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마동철 같은 부류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경로에 안나 천은 이미 거물급 투자 전문가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제는 천세아 자신이 안나 천이 되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종류의 옷들을 사기 위해 청담동의 명품 편집숍으로 향했다. 군복과 훈련복 그리고 실용적인 평상복이 전부였던 그녀에게 몸에 딱 달라붙는 실크 원피스와 12cm 높이의 아찔한 스틸레토 힐은 마치 다른 종족의 갑옷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쇼핑이 아니었다. 작전을 위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매장 거울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활짝 폈다. 걸음걸이, 말투, 미소 짓는 입꼬리의 각도까지.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며 천세아를 지우고 안나 천을 그려 넣었다. 미끼를 던지는 방식 또한 치밀했다. 직접적인 접근은 의심을 살 수 있었다.
하태식은 과거 국방부 프로젝트와 관련해 디지털적인 약점을 잡아두었던 여의도의 한 중견급 투자 자문사 대표에게 부탁을 넣었다. 며칠 후 그 대표는 마동철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일생일대의 기회라도 되는 양호들갑을 떨었다. 마 대표님, 이거 정말 엄청난 건입니다. 싱가포르의 바이오 퀀텀이라는 회사인데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한국 시장에 극비리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안나 천이라는 여자 대표인데 보통 깐깐한 게 아니지만 제가 겨우 마 대표님을 추천해서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극비리 대규모 투자. 마동철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단어는 없었다. 그는 의심의 싹을 피우기도 전에 이미 거대한 이익의 환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당장 만나겠다고 소리쳤다. 첫 만남의 장소는 역설적이게도 사건의 현장, 시그니엘 서울의 최상층에 위치한 로열 스위트룸이었다. 천세아는 일부러 그 장소를 골랐다. 범죄의 현장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의 무대를 열기 위함이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마동철이 촌스러운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채 스위트룸으로 들어섰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서 있는 안나 천의 실루엣을 보고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 은은하게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는 며칠 전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얼음장 같은 눈빛을 보내던 그 여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동철 대표님. 안나 천입니다. 천세아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악수를 청했다. 그녀는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을 연기하며 마동철의 혼을 쏙 빼놓을 만한 투자 계획을 브리핑했다. 수천억 단위의 숫자들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마동철의 눈은 이미 돈에 멀어 있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천세아는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다. 그녀는 와인 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마 대표님, 사실 저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거액의 자금을 신속하게 운용할 때 세금 문제나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비공식적인 루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블루핀 같은 유령 회사를 통해서 말이죠. 대표님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블루핀.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마동철의 탐욕스러운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세하게 흔들렸고 와인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천세아는 놓치지 않았다. UDT의 저격수 훈련은 1km 밖의 목표물에 부는 미세한 바람의 변화까지 읽어내는 법을 가르쳤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마동철의 미세한 균열은 바람의 변화보다 더 선명한 신호였다. 먹잇감이 미끼를 완전히 물었다. 이제 낚싯대를 잡아챌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첫 만남 이후 마동철은 완전히 덫에 걸린 짐승처럼 허우적댔다. 거대한 이익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그는 안나 천에게 매일같이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묻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어떻게든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안달했다. 그의 조급함과 탐욕은 천세아와 하태식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중령님, 마동철이 안나 천 대표님께 보낸 투자 계획서 파일에 저희가 심어놓은 스파이웨어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의 개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저희 손바닥 안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태식의 보고처럼 마동철의 모든 비밀이 그들의 모니터 위에 펼쳐졌다. 황태룡과의 비밀 통화 녹음 파일, 장부를 조작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이메일, 심지어 내연녀와 주고받는 시시콜콜한 메시지까지. 그의 추악한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도 남을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천세아는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그녀는 안나 천의 목소리로 마동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 대표님,
드디어 싱가포르 본사에서 최종 투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뵙고 싶군요. 장소는 대표님의 심장부인 골드러쉬 캐피탈 사무실이 좋겠습니다. 대표님의 왕국을 직접 구경하고 싶어서요. 왕국이라는 말에 마동철은 의기양양해져서 흔쾌히 수락했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할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약속 당일 천세아는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군복을 입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압감을 주기 위한 하얀색 정복이 아니었다. 유사시 즉각적인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활동성을 극대화한 짙은 남색의 해군 동계 전투복이었다. 그녀는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머리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올려 묶었다. 화장기 없는 그녀의 얼굴은 그 어떤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했다. 거울에 비친 것은 안나 천도 윤지역의 아내도 아니었다. 오직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중령 천세아뿐이었다. 골드러쉬 캐피탈이 입주한 강남의 빌딩 로비에 그녀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전투복 차림의 여군 장교가 이런 곳에 나타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당황해서 방문 목적을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마동철 대표와의 약속을 알렸다. 35층 대표의 사실. 마동철은 최고급 샴페인까지 준비해두고 의기양양하게 안나 천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서가 문을 열고 손님 오셨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투자 전문가가 아닌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었다. 누구? 넌. 마동철의 뇌가 잠시 정지했다. 주차장의 그 여자. 시그니엘 스위트룸의 안나천. 그리고 눈앞의 군인. 세 개의 다른 모습이 하나로 합쳐지며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혼란이 일어났다. 권력 관계가 역전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천세아는 얼어붙은 그를 무시하고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그의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작은 검은색 USB 하나를 올려놓았다. 툭. 작지만 묵직한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다. 오랜만이군요, 마동철 씨. 내 어머니는 좀 어떠시냐고 묻고 싶겠지만 당신 같은 인간에게 그런 안부를 들을 이유는 없겠지. 내 인연. 감히 날 속여?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마동철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천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100인치 스크린을 켰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시그니엘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이었다. 고화질 화면 속에서 마동철이 오미숙 여사를 밀치고 쓰러진 그녀에게 발길질을 하려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에이, 이걸 어디서? 입 닥쳐. 천세아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날카로웠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잘 들어. 이 USB 안에는 방금 본 영상의 원본 파일이 들어있다. 그리고 당신이 블루핀을 통해 돈 세탁한 내역 황태룡 회장에게 상납한 뇌물 장부, 당신의 탈세 증거, 그리고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 전부 담겨 있지. 그녀는 마동철의 턱 밑까지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보며 말했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첫째, 내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시그니엘 레지던스 로비로 가서 내 어머니와 모든 직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라. 당신이 커뮤니티에 올린 거짓말을 스스로 바로잡고 어머니의 명예를 되돌려놔. 그리고 당신의 이 더러운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 천세아는 잠시 말을 끊고 그의 눈에 절망이 차오르는 것을 확인한 뒤 말을 이었다. 둘째, 내가 지금 이 문을 걸어 나가서 곧장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로 가는 거다. 물론 가는 길에 KBS, MBC,
SBS를 비롯한 모든 언론사에도 이 USB의 복사본을 하나씩 선물로 보내겠지. 당신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될 거고 당신은 교도소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자, 선택해. 마동철. 명예로운 죽음이냐, 비참한 생존이냐. 마동철은 자신의 거대한 가죽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분노와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돈의 성체가 이름 모를 군인 하나가 던진 작은 USB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심판의 서곡은 끝났다. 이제 그의 대답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시그니엘 레지던스 1층 로비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마동철이 모든 입주민과 직원들 앞에서 공개 사죄를 하겠다는 공지가 붙자 로비는 이를 구경하려는 사람들과 소문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천세아의 지시를 받은 하태식이 익명의 제보를 통해 몇몇 언론사에 정보를 흘린 덕분이었다. 로비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오미숙 여사의 곁을 아들 윤지혁이 지키고 있었다. 오 여사의 얼굴에는 착잡함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녀는 이런 요란한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말했다. 어머니,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짓밟힌 어머니의 명예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는 과정일 뿐이에요. 천세아는 그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로비가 내려다 보이는 2층의 한 카페 창가에서 마치 작전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지휘관처럼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로비 앞에 멈춰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마동철이 지금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애써 외면하며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오미숙 여사의 휠체어 앞에 섰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이내 결심한 듯 거친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쿵. 그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로비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크고 무겁게 울렸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동철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박을 듯이 숙였다. 오미숙 여사님께 제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입주민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던 모든 글은 전부 제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여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은 저의 오만하고 추악한 성품 때문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거대한 파장이 되어 퍼져나갔다. 그의 굴욕적인 사죄 장면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되었고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 오만했던 재벌의 몰락은 대중들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공개 사죄를 마친 마동철은 그 길로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로 향해 자수했다. 그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골드러쉬 캐피탈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오미숙 여사는 아직 몸이 불편했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감돌았다. 뉴스에서는 온통 마동철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아가, 이제 다 끝난 거지? 오 여사의 물음에 천세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불안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마동철은 그저 꼬리일 뿐이었다. 진짜 몸통인 황태룡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며칠 후 남편 윤지혁이 사색이 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가 몇 년간 공들여온 대규모 공공 건축 프로젝트가
최종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무기한 보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사유는 국가 안보 관련 신원 조회에 문제가 발견됨. 아내가 현역 특수부대 장교인 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미숙 여사의 집에는 밤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누군가의 숨소리만이 섬뜩하게 들려왔다. 잠을 설치기 시작한 오 여사의 얼굴에 다시 수심이 드리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위협은 천세아 자신에게로 향했다. 진해의 부대에서 주말을 맞아 서울의 집으로 차를 몰고 오던 중이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똑같은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한 대가 몇 시간째 자신과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고속도로 출구로 빠지는 척하다가 급가속하여 다시 본선으로 합류하는 회피 기동을 시도했다. 하지만 검은 세단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그녀의 움직임을 예측이라도 한 듯 완벽하게 그녀를 따라붙었다.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집에 도착한 천세아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동안 핸들을 쥔 채 앉아 있었다. 황태룡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마동철처럼 저급한 폭력을 쓰는 대신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건드리며 압박해오고 있었다. 가족의 생계, 어머니의 평온, 그리고 그녀 자신의 안전까지.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더 이상 까불지 마라. 천세아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경고라고? 이건 선전포고다. 그녀는 다시 한번 노트북을 켰다. 이번 상대는 마동철 같은 잡어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악의 축이었다. 그녀는 하태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B로 전환한다. 타겟 황태룡. 이번엔 그의 돈줄이 아니라 그의 숨통을 끊을 약점을 찾아. 세상 모든 인간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는 법이니까. 찾아내. 반드시. 무너진 왕국의 폐허 위로 더 거대하고 음습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황태룡의 보이지 않는 압박은 차가운 바닷물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천세아의 가족을 잠식해 들어왔다. 남편 윤지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가 허무하게 좌초되자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서재에서 담배를 태우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했다. 세아야, 우리 그냥 여기서 멈추면 안 될까? 어느 날 저녁 그는 지친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다. 마동철은 벌 받았잖아. 어머니도 이제 괜찮으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상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러다 정말 우리 가족 전부가 부서져 버릴 것 같아.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천세아는 남편의 고통을 이해했다.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대한 권력의 폭력은 감당하기 힘든 공포였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혁 씨, 당신 말이 맞아.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하지만 그래서 멈출 수 없는 거야. 먹이를 눈앞에 둔 맹수는 사냥감이 도망치려다 멈칫하는 순간 목을 물어뜯어. 황태룡 같은 인간에게 지금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제발 우리를 파멸시켜 달라고 비는 것과 같아. 이건 더 이상 복수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냉혹한 현실에 대한 군인의 정확한 판단이었다. 내가 반드시 끝낼게. 약속해. 그녀의 결심을 확인한 윤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내의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다.
천세아의 선전포고를 받은 하태식은 사이버 사령부의 벙커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황태룡은 마동철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철저하게 아날로그적인 인간이었다. 개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고 모든 연락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비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으며 모든 자산은 청송문화재단이나 해외의 유령법인 명의로 교묘하게 분산되어 있었다. 디지털 세상에서 그는 말 그대로 유령이었다. 젠장. 하태식은 모니터에 끝없이 뜨는 접근 불가와 정보 없음 메시지를 보며 키보드를 내리쳤다. 며칠 밤낮으로 그의 모든 기술을 동원했지만 황태룡의 핵심부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마치 거대한 안개 속에 숨어있는 성체와도 같았다. 선배님, 쉽지 않습니다. 놈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건 해킹의 영역이 아니라. 알아. 하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어. 약점은 반드시 존재해.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떨쳐내지 못하는 과거의 기억이든. 시야를 바꿔. 황태룡 본인이 아니라 그가 보호하는 무언가를 찾아봐. 돈의 흐름을 다시 추적해. 그 많은 검은 돈이 전부 재단 운영에만 쓰일 리가 없어. 분명히 어딘가로 새어나가는 구멍이 있을 거야. 천세아의 조언은 하태식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황태룡의 재무 기록 대신 청송문화재단의 지난 10년간의 해외 송금 내역을 파고들었다. 수천, 수만 개의 기록 속에서 그는 하나의 기이한 패턴을 발견했다. 매년 일정한 시기에 거액의 자금이 여러 유령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스위스의 한 프라이빗 뱅크로 송금되고 있었다. 그 목적지는 단 하나, 제네바였다. 스위스 제네바. 대체 뭘까? 하태식은 황태룡과 제네바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실한 오라기를 찾아냈다. 황태룡이 과거 이사로 재직했던 한 중소기업의 해외 법인 명의로 제네바 대학의 거액의 발전 기금이 기부된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기부금 영수증의 비고란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추천 학생의 이름이 있었다. 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하태식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황지후라는 이름으로 된 모든 디지털 기록을 추적했다. 황태룡이 철저하게 숨겨온 그의 유일한 아들이자 아킬레스건이었다. 황지후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인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과시하고 기록하는데 중독된 SNS 괴물이었다. 물론 일반에 공개된 계정에는 모범적인 유학생의 모습만이 가득했지만 하태식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설정된 비공개 계정들을 순식간에 해킹에 들어갔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과 방종의 기록들이 가득했다. 모나코의 호화 요트에서 모델들과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는 영상, 마카오의 VIP룸에서 수십억 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하는 사진, 아버지의 돈으로 산 슈퍼카를 몰며 제네바 시내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모습까지. 그는 아버지가 쌓아올린 부패의 성 위에서 그 돈을 태우며 향락을 즐기는 망나니 왕자였다. 하태식은 발견한 모든 자료들을 즉시 천세아에게 전송했다. 천세아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펼쳐지는 황지후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분석했다. 자비심이나 연민은 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황지후는 더 이상 한 명의 인간이 아니었다. 거악을 무너뜨리기 위해 신이 내려준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 그 자체였다. 태식아. 천세아는 보안 회선을 통해 하태식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이 무기를 완벽하게 벼려낼 시간이야. 제네바 현지에 있는 우리 군의 해외 무관이나 정보사 요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현지 최고의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황지후의 24시간을 밀착 감시해라. 그의 마약 거래 현장을 고화질 영상으로 담고 그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딜러의 신원도 확보해. 그가 돈 세탁에 사용하는 스위스 은행 계좌의 흐름을 역추적하고 그 돈이 황태룡에게서 나왔다는 명백한 증거를 잡아내. 그가 인턴십을 한다는 투자은행에서 저지르는 비리까지 전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황태룡이 평생을 바쳐 아들을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재와 먼지로 만들어버릴 폭탄을 제작하는 거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전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이제는 거대한 성벽을 부수는 공성전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 하나를 겨냥한 정밀하고도 잔혹한 저격이 시작될 참이었다. 천세아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유럽의 심장부에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했다. 하태식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지하 벙커에서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제네바, 파리, 모나코 등지에 흩어져 있는 정보 자산들을 총괄했다. 프랑스 웨인부대 출신의 베테랑 사립 탐정, 스위스 은행의 내부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금융 전문가, 전직 정보기관 요원들로 구성된 최고의 팀이 황지후 제거 작전을 위해 소집되었다. 그들의 일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황지후가 자주 찾는 고급 클럽의 바텐더는 거액의 돈에 매수되어 그가 마약을 거래하는 장면을 초소형 카메라도 녹화했다. 그가 몰고 다니는 페라리의 밑바닥에는 GPS 추적기가 부착되었고 그의 모든 동선은 실시간으로 하태식의 모니터에 기록되었다. 그가 여자친구에게 자랑 삼아 털어놓은 아버지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어 자신에게 보내주는지에 대한 대화 내용은 그녀의 스마트폰을 통해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일주일 후 천세아의 오피스텔로 모든 결과물이 취합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증거의 모음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말살시킬 수 있는 사형 선고문이었다. 천세아는 밤을 새워 이 자료들을 하나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재구성했다. 첫 번째 파트는 아들의 죄였다. 황지후가 직접 코카인을 흡입하고 불법 약물을 거래하는 초고화질 영상이 담겼다. 그가 도박으로 수십억을 탕진하고 논문 대피를 의뢰하는 통화 녹음 파일도 첨부되었다. 두 번째 파트는 아버지의 공모였다. 하태식이 스위스 은행 내부의 협력자를 통해 빼낸 완벽한 금융 기록이었다. 청송문화재단의 비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황지후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한눈에 보이는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아들의 타락이 아버지의 검은 돈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미래의 파멸이었다. 천세아는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발송할 수 있는 이메일들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 수신자는 제네바 대학교 총장, 스위스 연방검찰청 마약범죄수사부, 연방이민국, 그리고 황지후가 졸업 후 입사하기로 내정된 뉴욕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 윤리위원회였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황태룡이 아들을 위해 금으로 포장해둔 미래가 한순간에 시궁창으로 처박히게 될 터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이 치명적인 선물을 적에게 전달할 시간이었다. 천세아는 단순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로는 충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황태룡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아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모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최신형 태블릿 PC에 담았다. 그리고 그 태블릿이 켜지는 순간 하태식이 제네바의 공공 CCTV를 해킹해서 송출하는 황지후의 실시간 영상이 가장 먼저 재생되도록 설정했다. 배달 방식 또한 그의 허를 찔러야 했다.
천세아는 청송문화재단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한자선 경매 행사에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표시로 재단 측에서 직접 그녀가 지정한 인물에게 선물을 전달하도록 만들었다. 며칠 후 청송문화재단의 정복을 입은 직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황태룡의 이사장실 문을 노크하고 최고급 상자에 포장된 태블릿 PC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적의 손으로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격이었다. 북한산이 한눈에 보이는 고풍스러운 이사장실. 황태룡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검은색 태블릿 PC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밝아지며 그의 눈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다. 제네바 레만 호숫가의 한 노천 카페.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는 아들 황지후의 모습이었다. 실시간 영상이었다. 황태룡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대체 누가 어떻게? 그의 의문은 화면 위에 떠오르는 서늘한 문장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황태룡 회장. 당신은 내 가족의 세상을 위협했다. 나는 당신 아들의 세상을 지워버릴 것이다. 문장이 사라지자마자 프레젠테이션이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아들의 추악한 범죄 영상, 자신의 검은 돈이 흘러들어간 금융 기록, 그리고 세계 각국의 사법기관과 대학으로 발송될 준비가 끝난 이메일들. 황태룡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군림해온 지하 경제의 제왕은 지금 자신의 아들이 인질로 잡힌 채 정체불명의 적 앞에서 완벽하게 발가벗겨져 있었다. 그는 태블릿을 던져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모든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검게 변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거대하고 붉은 글씨였다. 지금부터 정확히 1시간 주겠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가서 당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라. 1시간 후 이 태블릿에 있는 모든 파일은 내가 지정한 곳으로 자동 전송된다. 스위스에 있는 당신 아들은 마약사범, 불법 체류자, 그리고 금융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추방될 것이다. 그의 세상은 사라진다. 시계는 지금도 가고 있다. 선택은 당신 몫이다. 메시지 밑으로 붉은색 디지털 타이머가 나타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황태룡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온 사무실을 울리는 것 같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과 그의 유일한 분신인 아들의 미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다. 황태룡의 이사장실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되었다. 창밖의 세상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태블릿 화면 속에서 무심하게 흘러가는 붉은색 숫자는 그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았다. 그는 평생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통제하는 쪽이었다. 돈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때로는 폭력으로. 세상 모든 것은 그의 발 아래에 있었고 사람들은 그의 눈짓 하나에 복종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정체도 목적도 알 수 없는 적 앞에서 완벽한 수세에 몰려 있었다. 찾아내. 당장 이 태블릿의 출처를 찾아내. IP 추적해. 누구 짓인지 알아내란 말이야. 황태룡은 보안팀장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뿐이었다. 회장님, 불가능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해외의 다중 프록시 서버를 거치고 있고 하드웨어 자체에도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유령입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차장에게,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수십 년간 돈으로 관리해온 인맥들이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속수무책이었다. 회장님,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움직임납니까? 증거가 스위스 검찰로 넘어간다면 저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힘의 공백.
그가 믿었던 모든 권력이 이 디지털 인질극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4230. 그는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아들의 실시간 영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와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이자 유일한 약점. 그는 아들을 위해 이 모든 부와 권력을 쌓았다. 아들이 자신처럼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빛나는 길만 걷게 하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지금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아들의 세상이 무너진다면 그가 지켜온 제국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3000. 절반이 지났다. 황태룡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통화 버튼을 눌렀다. 상대는 그의 변호인이었다. 나, 황태룡이요. 지금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시오. 그리고 검찰에 연락해서 내가 자진 출두하겠다고 전하시오. 모든 것을 내 입으로 직접 밝히겠다고. 수화기 너머의 변호사는 경악했지만 황태룡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체념과 결단이 서려 있었다. 1500.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가 발칵 뒤집혔다. 청송문화재단 황태룡 이사장 1시간 뒤 긴급 기자회견 개최 선언. 속보가 떴다. 천세아와 하태식은 자신들의 작전 지휘소에서 뉴스를 보며 숨을 죽였다. 500. 황태룡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연단에 섰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10년은 늙어 보이는 초췌한 노인이 서 있을 뿐이었다. 100. 그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된 원고도 없이 입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저 황태룡은 오늘부로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1, 0.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황태룡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조원대의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주가 조작.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 부패 사건, 황태룡 게이트의 서막이 그의 입으로 직접 열리는 순간이었다. 천세아의 오피스텔. 하태식은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설정되어 있던 폭탄 메일의 전송을 급히 취소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끝났습니다. 중령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천세아는 아무 말 없이 TV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황태룡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황태룡 게이트로 들끓었다.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부패의 거대한 몸통이 쓰러지자 거기에 기생하던 수많은 가지들이 함께 뽑혀나갔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풍경과는 달리 천세아의 가족에게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윤지혁의 프로젝트는 즉시 재개되었고 오미숙 여사의 집에는 더 이상 의문의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저녁 뉴스를 보는 평범한 일상.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었다. 오미숙 여사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아가, 고맙다. 그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몇 주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천세아는 진해의 부대로 복귀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 규칙적인 기상, 나팔소리, 땀과 열기로 가득한 훈련장.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음을 느꼈다. 그녀는 어둠이 내린 해변에 서서 거친 파도가 갯바위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어머니를 위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이라는 작전 구역을 침범한 적을 섬멸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군인의 임무는 비단 휴전선을 지키고 영예를 수호하는 것만이 아님을.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불의한 권력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지키는 것 또한 군인에 남겨진 임무임을.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임무는 영원할 것이었다. 차가운 밤바다가 그녀의 전투복을 스치고 지나갔다. 천세아는 어둠이 내린 수평선을 향해 조용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굳건한 다짐을 새겼다. 나의 조국, 나의 세상은 내가 지킨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하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세상을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는 힘을 가졌다. 황태룡 게이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태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간 지 한 달. 태풍의 눈이었던 천세아의 가족에게는 마침내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세상의 소음은 점차 잦아들고 상처 입었던 일상은 더 단단한 형태로 아물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황태룡의 재판 과정을 중계했다. 천세아가 건넨 선택지에 따라 모든 죄를 자백한 그에게는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차고 나서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지하 경제의 제왕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다. 그의 아들 황지훈은 스위스에서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아버지의 몰락과 함께 그의 방탕했던 세상 역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마동철은 그보다 먼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두 개의 거대한 악은 그렇게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편 윤지혁이 맡았던 공공건축 프로젝트는 모든 방해 공작이 사라지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에 매달렸고 그의 눈에는 과거의 무력감 대신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축가의 자부심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에게 이전과 같은 친근함에 더해 보이지 않는 존경심을 품고 대했다.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 불의와 싸워 이겼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 오미숙 여사는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정중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지배인은 그녀를 만류하며 파격적인 조건의 복직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그 상처의 공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작은 화단이 딸린 소박한 주택으로 이사해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상추를 심고 토마토를 기르며 흙냄새와 풀냄새 속에서 지난날의 악몽을 씻어냈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늘이 사라지고 온화한 미소가 다시 피어났다. 시그니엘 측에서 보내온 거액의 보상금은 전액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했다. 그녀는 돈이 아닌 자신의 상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풍경. 천세아는 주말을 이용해 서울의 집으로 돌아와 이 평화로운 변화를 조용히 눈에 담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저녁 뉴스를 보며 웃음 짓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세상의 전부였다. 그날 밤 부부 침실에서 윤지혁은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내의 손은 가늘고 부드러웠지만 곳곳에 박인 굳은 살이 느껴졌다. 이 작은 손이 어떻게 그런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는지 그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세아야. 그의 목소리에 잠에서 깬 천세아가 눈을 떴다. 무섭지 않았어? 윤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모든 일을 겪는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두렵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 황태룡이 우리를 위협할 때 나는 솔직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서웠어. 그런데 당신은? 천세아는 남편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무서웠어. 그녀의 대답에 윤지혁의 눈이 커졌다. 황태룡이나 마동철이 무서웠던 게 아니야. 그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할지, 어떤 괴물이 되어야 할지가 무서웠어. 나는 군인이야. 적을 발견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무력화시키고 제거하도록 훈련받았어. 하지만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지. 내가 지켜야 할 이 나라의 국민이었고 내 가족이 살아가는 세상의 일부였어.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기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웠고 어쩌면 그게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 그녀의 고백은 그녀가 지난 한 달간 겪었을 깊은 고뇌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에 취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규율과 원칙,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덕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임무를 완수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끌어안았다. 이 온기, 이 평범한 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어떤 괴물과 마주치더라도 기꺼이 싸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시 진해의 군항으로 복귀한 그녀는 완벽한 군인, 천세아 중령으로 돌아왔다. 새벽 5시 30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두에는 바다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전 대원 IBS 고무보트 헤드 캐링 준비. 그녀의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전투복을 입은 UDTSEAL 대원들이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함성을 지르며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다. 천세아는 그들의 맨 앞에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파도를 맞으며 전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안나 천도 분노에 찬 며느리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영예를 수호하는 지휘관이었다. 훈련은 실전처럼 가혹했다. 그녀는 대원들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고 한계에 부딪힌 대원들을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언제나 그들보다 한 걸음 앞에서 가장 힘든 과업을 수행했기에 누구도 그녀의 명령에 불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지만 그 이상으로 존경하고 신뢰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그녀를 뜻밖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하태식 주무관이었다. 그는 해군과의 합동 사이버전 훈련을 위해 파견을 왔다고 했다. 두 사람은 부대 내 한적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지난 비공식 합동작전과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과 로그 파일은 제 손으로 직접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완벽하게 파기했습니다. 중령님. 하태식이 주변을 살피며 나지막하게 보고했다. 그의 말투는 깍듯한 군인의 것이었지만 눈빛에는 친누나를 향한 것 같은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수고했다, 하 주무관. 천세아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런 작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다. 물론입니다, 중령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태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국가도 군대도 모르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전쟁을 함께 치렀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 그 전쟁의 모든 흔적은 두 사람의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모든 일과가 끝난 후 천세아는 홀로 부두 끝에 있는 등대를 찾았다. 붉은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하늘을 날았다. 그녀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가는 두 개의 세상을 생각했다. 한쪽에는 남편과 어머니가 있는 따뜻하고 평범한 일상의 세상이 있었다. 웃음과 온기, 때로는 눈물과 상처가 공존하는 지켜내야 할 소중한 세상.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 순간에도 차가운 바닷속에서 혹은 적진의 한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동료들이 있는 군인의 세상이 있었다. 냉철한 이성과 강철 같은 규율, 그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이 전부인 세상. 지난 한 달간 그녀는 이 두 세계의 경계에 서서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그 두 세상은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군인의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위협이 북쪽의 휴전선 너머에서 오든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펜트하우스에서 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는 모든 것은 적이며 그것을 색출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군인의 숙명임을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적의 목을 부러뜨릴 수 있도록 단련된 이 손으로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 이질적인 두 가지 역할의 공존이야말로 천세아라는 인간의 정체성이었다. 등대의 불빛이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바다를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뇌하지 않았다. 자신의 길은 명확했다. 그녀는 조국의 가장 단단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세상을 지키는 영원한 파수꾼이었다. 붉은 노을이 모두 쓰러지고 완전한 어둠이 내린 진의 앞바다. 그 어둠 속에서 등대의 불빛만이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세아 중령은 그 불빛을 등지고 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이 땅의 밤을 조용히 그리고 더없이 든든하게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그녀의 임무는 결코 끝나지 않을 터였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